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 유쌤의 북카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픈 귀한 책은요, 임영균 작가의 나는 그냥 꼰대로 살기로 했다 입니다. 제목이 이래서 막 꼰대 얘기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제목에 비해서 굉장히 내용이 충실합니다. 요새 사실 그 젊은 세대들에 대한 어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게 굉장히 사회 저변에 어떤 깔린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기 위한 책들이 한참 많이 나왔었죠. 그거 90년대생이 온다부터 시작해서 젊은 세대, 밀레니얼 세대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책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좀 반대되는 어떤 책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젊은 그들을 어떻게 잘 이해하는 것도 이해하는 거지만 그들한테 어떻게 다가가고 그들한테 어떤 이제 선배가 돼줄 건가, 어떻게 해야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는 멋진 선배가 되느냐,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본 느낌으로는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강의를 갔을 때 거기에 이제 대리급인 어떤 직원이 신입사원을 보고 우리 때는 말이야 이렇게 했다고 얘기해갖고 굉장히 웃겼어요. 그런데 젊은 꼰대라는 말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사실 꼰대의 마인드를 갖거나 그들보다 약간 어린 직원들하고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세대 간의 차이를 느낄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른으로 우리가 이제 이 사회에서 그렇게 딱 자리를 잡을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혜로운 팁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이제 몇 군데 뽑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이 작가의 의도가 이제 생생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면요. 선배가 이제 어떤 선배가 되어주기를 바라느냐, 이제 이런 게 사실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형식적인 어떤 위로보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해주는 선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이 책을 거의 쓴 어떤 그런 이 작가의 이유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젊은 꼰대라는 말을 굉장히 여기저기서 이제 이분 많이 쓰고 있고, 또 따뜻한 꼰대 이런 말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좋은 선배, 좀 더 나은 사람, 그러면서도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없는 근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 몇 가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이제 회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사실 그냥 선배, 후배, 선후배 직장이 아닌 다른 어떤 사회에서의 선후배에게도 늘 이렇게 적용되는 얘기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일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 따뜻한 꼰대는 빼기의 기술에서 시작된다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뭘 해준다, 어떤 걸 해줘야 돼보다는 이런 건 하지 말자라는 어떤 그런 식의 지금 얘기거든요. 빼기의 기술, 어떤 거를 하지 말까, 이제 이런 거에서 이제 직장에서 불분명한 업무지, 첫 번째 불분명한 업무 지시, 그거 좀 갖고 와봐. 설명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런 거 있잖아요. 설명 안 해도 어떻게 알? 알아서 좀 해갖고 오세요. 이런 거. 이렇게 불분명한 업무 지시는 안 된다. 이건 이제 빼기의 기술이라고 해서 첫 번째 빼기, 불분명한 업무 지시. 그러니까 분명하게 지시를 할 때는 목적 및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일의 수준과 아웃풋 형태를 설명한다. 그리고 두 번째, 업무 범주 및 핵심 과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설명해 준다. 세 번째는 기대사항, 업무에서 결과적으로 기대하는 바는 이런 거다. 지금 어떤 형태로 보고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 사실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선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분명한 업무 지시, 지금 내가 혹시 하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뭔가 하면 자주 바뀌는 지시 내용. 내가 언제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 김대리 그 기획안 내일까지 돼? 그래서 아니 이번 주말까지 하라고 하셨는데요. 이러면 내가 언제?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빨리빨리 해! 이렇게. 그렇게 하면 굉장히 정말 난감하죠. 이제 그 부하 후배들 입장에서는요. 자, 메모는 여기 이제 굉장히 공감되는 내용이, 메모는 일을 지시받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지시하는 사람도 지금 김대리한테 내가 어떤 거를 갖다 지시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 세 번째,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 이것도 빼버려야 되는 빼기의 기술에 들어가는 세 번째입니다. 이런 말 잘하죠? 열심히 할 필요 없어. 결과만 갖고 와. 이런 말 하는 상사들도 많았고, 솔직히 말하는데 저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현직에 있을 때. 그런데 그게 참 잘못됐다는 어떤 이제 지적을 작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밖에 안 돼? 네가 그럼 그렇지. 막 이런 식으로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대해서 세세히 알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 과정 자체에 대한 잘했으면 이제 인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책임 회피. 이게 제일 크죠, 사실. 면피라는 말 회사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인할 때 이거 내가 사인해도 되는 거야? 이게 본인이 직접 책임을 져서 사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내가 사인을 해도 뭔가 나한테 그 불이익이 없을까? 이걸 막 걱정하는 그런 중간 간부들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책임 회피하는 것, 이것도 빼기의 기술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특히 직장 후배들한테 뭔가 이제 지시했을 때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 지시된 걸로 인해서 일이 틀어지거나 이랬을 때 결코 책임지려는, 그걸 이제 쉽게 인정하려는 상사가 없죠. 근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 내가 잘못했네. 내가 지시를 잘못한 거야. 그건 분명히.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 선배가 제대로 된 리더라는 어떤 그런 지적입니다. 그 작가가 여기 드라마 미생에 나오는 한마디를 인용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어른이 된다는 건 자기 입으로 어른이라고 떠들어서 되는 게 아니다.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을 꼭 하게 되면 어른이 된다. 이런 대사가 나온대요. 굉장히 좋죠.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을 꼭 하게 되면 어른이 된다. 나는 지금 어른으로서 꼭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저부터 다시 이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 또 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칭찬의 기술인데요. 팀장님은 왜 직원들 칭찬을 안 하세요? 난 원래 그런 거 잘 못해. 칭찬을 꼭 말로 해야 하나 뭐? 이런 팀장님들 있습니다. 분명히 많고, 칭찬에 유난히 좀 인색하고 그런 걸 잘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거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것도 사실 공부해야 돼요. 제 영상에 보면 그 칭찬의 정석이라는 거 있거든요. 칭찬에 관해서 어떻게 칭찬해야 된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구체적인 행동을 칭찬해야 한다. 김대리 이번 보고서 좋았어. 이건 구체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기획 컨셉이 확실해서 좋았다. 중장기적 대응 방안이 새롭다. 실행 계획이 현실적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칭찬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좋다. 여기 예를 든 게 너무 재밌어요. 사진 너무 좋다. 여기 카메라 얼마짜리야? 이렇게 하면 카메라를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옷이 옷 같은 거 보고 또 옷이 예쁘다 이게 아니라 너한테 옷이 참 잘 어울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물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칭찬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사람에게 하는 것이 좋다. 이거 정말 굉장히 공감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나도 그런 적 있지 않나? 기계 칭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했는데 사람을 칭찬하는 게 좋다. 이건 명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맞는 얘기죠. 근데 이 직장에 있다 보면 사실 결과만이 정말 답이다. 저는 이제 백화점에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깡패다 이런 얘기 막 했었어요, 우리끼리. 그러니까 매출로만 그 사람의 매출이 인격이다.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결과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이 아무리 열심히 했고 밤을 새고 다 필요 없고 매출을 가지고 이게 이제 참 백화점에 있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백화점 뿐이겠어요. 다른 어떤 회사도 영업 실적, 운영 실적 이런 거를 가장 중요시 여기죠. 그런데 일단 과정을 칭찬하는 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딱 마음에 새기고 이제 그렇게 해보시자고요. 자, 네 번째, 때로는 제3자를 통한 칭찬이 더 효과적이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팀장님이 그러는데 김대리
뭐 이번 건 이거 굉장히 칭찬하시더라.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객관적이고 정말 확실히 칭찬받는 것 같죠. 이런 것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칭찬 이전에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게 왜 칭찬하면서 굉장히 영혼 없는 칭찬 있잖아요. 잘했어 막 이러는데 정말 그 사람이 칭찬을 하는 건지 그냥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건지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칭찬, 여기에 대해서도 난 마음으로 칭찬하고 있는 건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칭찬에 관한 이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작가가 얘기한 것 중에 인상적인 게 피드백. 특히나 부정적인 피드백. 요즘 그 직장 상사들 잘 안 하려고 하죠. 그 직장 상사가 부정적인 어떤 후배들을 불러다 놓고 넌 이걸 잘못했어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걸 관계가 틀어질까봐 머뭇거리는 직장 상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내가 뭐 저 친구를 몇 년이나 데리고 있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좀 나쁜 방법이고요. 그런 행동 자체가 당사자한테 후배한테도 그렇고 당사자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잠깐 힘들고 민망하고 불편해도 그 순간을 넘기지 말고 요령 있게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좋다. 이럴 때 활용하면 좋을 5, 3 법칙.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부정적인 피드백은 가급적 따로 불러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뭐 사람들 다 있을 때 그런 어떤 네가 뭐를 잘못했고 이런 거 막 대놓고 막 뭐라고 야단치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어떤 그런 그 인간관계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두 번째. 오답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것만 맞고 너는 틀렸어가 아니라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요령으로 이제 작가가 제시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질문으로 스스로 알게끔 해주는 거죠. 난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좋던데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것도 그 후배가 제대로 이제 이해할 수 있고 자기 잘못을 이렇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그 부드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지? 이렇게 해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물음표로 질문으로 그렇게 피드백하는 거 저도 이제 되게 공감하고 좋은 거 공부한 것 같아요. 질문으로 이제 피드백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나에게 이제 기대하고 있구나.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구나. 라는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족해도 이제 피드백을 부정적인 거, 너 이런 거 잘못했어. 라고 해주고, 지금 부족해도 이제 요것만 고치면, 이런 방법을 시도해보면 정말 너는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성장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나한테 기대하고 있구나. 라는 어떤 마음이 전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피드백에 대한 특히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한 이 세 가지 저도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피드백을 할 땐 이렇게 하시자고요. 자, 또 볼까요? 때론 해결보다 위로와 공감을. 어떤 일이 사고가 터졌어요. 딱 사고가 터지고 나가지고 그래서 누가 잘못한 건데 이 책임자가 누구야?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제 와서 얘기를 했을 경우 당사자가 사고 친 사람은 더 이제 당황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 마음고생 많았겠다. 그래 늦지 않게 말해줘서 고맙다. 나도 그런 실수한 적이 있어. 누구나 다 실수해.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해결해보자. 라는 게 정말 좋은 선배의 어떤 기본적인 태도. 근사하지 않아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 해결책을 고민하자. 이래서 공감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공감이라는 게 사실 그 비 올 때 우산 이렇게 받쳐주는 게 아니라 같이 비 맞아주는 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감을 잘해주는 어떤 그런 선배가 사실 그렇게 뭘 계속 가르치는 선배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도움을 주는 선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또 볼까요? 굉장히 또 재미있는 내용이 그 집이 맛집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라는 대목이 있어요. 예, 여기 보면 어떤 게 나온가 하면 만족도라는 거 있잖아요. 만족도라는 거는 실제 결과에서 기대치를 빼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만족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행복하고 만족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 기대치를 낮추거나 아니면 실제
어떤 결과값을 키우는 거. 이래야지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에 대한 나의 만족도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나는 이제 후배들도 회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 하는 후배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 후배들한테 해주면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그 지인하고 이제 어디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제 이 작가가 사장님 이 집 맛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지인이 너무 한심하다는 듯이 사장님 이제 한심하다는 듯이 딱 쳐다보더니 사장님 이 집에서 뭐가 제일 맛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저희 김치찌개 제일 맛있습니다. 라고 그 집 주인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맛있는 김치찌개 먹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내가 선택한 어떤 회사, 그러니까 식당에 들어가서 이 집 뭐가 맛있어요? 이게 아니라 이 집 맛있어요?가 아니라 이 집 뭐가 맛있어요? 분명히 회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비유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식당에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왕 식당에 들어갔으면 맛집이냐고 묻지 말자. 어리석은 질문이다. 대신 그 식당 안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찾아보자. 분명 그 안에는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이 있다. 정 없다면 내가 가진 기대치를 점검해보자. 그 전보다는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집이 맛집인지 아닌지는 나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게 회사랑 똑같이 이제 적용된다는 거죠. 회사에 들어갔어요. 이 회사에 대해서 정말 이 회사는 어떤 점이 좋은지 그 부분을 찾아내서 결국 이제 맛집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참 비유가 너무 공감이 되는 내용 아니세요?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불만 있는 그런 후배들한테 재미있게 비유를 들어주기에 적절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또 볼까요? 가끔은 나를 객관적으로 비출 거울이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제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너 요즘 니네 팀장이랑 하는 행동이 똑같은 거 알아? 왜 닮아가는 거야? 근데 이 얘기 듣고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현직에 있을 때. 근데 왜 굉장히 힘든 그런 팀장 리더들 밑에서 막 괴로움을 당하다가 결국 그 사람이 리더가 되면 그 괴로움을 당하던 그 리더랑 거의 비슷한 성향이 되는 거 참 많이 겪어보지 않으세요? 회사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권위적인 리더 밑에 있었으면 그 사람도 권위적인 리더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절대 책임 안 지겠다고 이렇게 막 미꾸라지처럼 막 이렇게 막 빠져서 돌아다니는 그런 리더 밑에서 그거 보고 큰 그 밑에 사람들은 자기가 리더가 돼도 이제 그거 면피라는 말을 입에다 달고 살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직원들한테 뭐 이렇게 무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같이 무심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욕하면서 이제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아주 많이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시하는 건 뭔가 하면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나를 객관적으로 거울처럼 좀 비춰져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런 동료나 누굴 찾아서 올해 좋은 습관 하나 만들고 싶은데 내 지금 모습 중에서 어떤 부분을 바꾸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믿거라 하는 사람한테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후배한테 이런 얘기 해봤자 소용없고요. 그럼 지금 넌 너무 훌륭하신데요.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런 사람 말고 정말 이제 객관적으로 쓴소리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나 올해 정말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다. 좋은 습관 하나 만들고 싶은데 나 지금 뭐 바꾸는 게 좋을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아, 나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돼 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사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그랬단 말이야?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내 리더랑 비슷한 거예요. 오늘 그 북카페 보시고 정말 내가 교정할 만한 그런 어떤 행동 습관 이런 게 있으면 고쳐보고 싶다 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믿거라는 사람한테, 여기 나와 있듯이 믿거라는 사람한테 나 이번에 좋은 습관 하나 이제 만들고 싶은데 뭐 하나 고쳐볼까? 내 모습 중에서 어떤 부분 바꾸면 좋을까? 라고 물어봐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답을 들어서 그걸 이제 고칠 수 있다고 하면 이 북카페 오늘 참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죠. 그래서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이제 결론인데요. 그 결론으로 말씀드릴 것 중에 제가 굉장히 제가 마음에 드는 대목을 발견했어요.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라는 대목입니다.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는 말이 있다. 물론 오심은 경기를 망치고 관중들이 등을 돌리게 만드는 주요한 이유다. 하지만 그 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라면 최악의 오심도 받아들이고 끝까지 경기에 임해야 한다. 오심에 불만을 느끼고 남은 경기를 포기하면 절대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다. 회사에서는 정말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그 부조리가 많죠. 시스템이 제대로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어떤 승진도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인사고과도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뭐 복리후생이나 어떤 급여 체계도 엉망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막 기분 나빠하고 막 한심해하고 이러는 거 많잖아요. 특히나 직장 상사에 대해서 직장 상사는 오심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저 사람이 내 미래의 모습은 아닐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이 작가는 이렇게 바꿔보라고 해요. 저런 말을 듣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저렇게 되지 않으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어딜 가나 저런 인간들은 꼭 있다. 미리 연습한다고 생각하자. 이 정말 그 공감되는 내용이죠.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면 후배 직원도 있고 직장 상사도 있고 늘 그렇잖아요. 내 직급이 뭐든지 간에 그 신입사원이 아닌 다음에 다 그렇게 위아래로 이제 끼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 후배들이 나를 보고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정말 뜨끔하면서 반성해보고 나를 좀 돌아보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배를 보고도 정말 저렇게 안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이런 거 정말 고민해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를 다 이제 두루두루 챙기면서 여기서 이제 얘기했듯이 그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이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반성하는 자세가 한 뼘 성장한 나를 만든다. 상황 탓, 남 탓, 회사 탓은 잠시 잠깐 위로가 되겠지만 결국 내 에너지를 빼앗기는 일이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자세가 더 강하고 빛나는 나를 만들어줄 초석이 될 것이다. 어디 회사만 그렇겠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친척들하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하고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회사는 내 삶의 안전장치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연습 무대이다. 무의미해 보이는 일들도 하나하나 의미가 있고 언젠가 점에서 선으로 연결되는 날이 온다. 꼴도 보기 싫고 상대하기 싫었던 사람들이 나를 더 단단하게 하고 때로는 알게 모르게 배우는 것도 있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할 것인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결국 여기에 답이 있다. 정말 이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결론적인 것 같고 우리들한테 좀 어떤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직장 생활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건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이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나는 그냥 꼰대로 살기로 했다. 이 책을 한번 리뷰하면서 우리가 이제 직장을 어떤 대하는 태도, 우리가 사회를 대하는 어떤 마음가짐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추스리고 정리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돼요. 유익하셨죠? 오늘 유세미 북카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